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며칠째 번지고 있는 산불이 모처럼 내리는 비 소식 덕분에 좀 말끔히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 증시에 좀 불이 활활 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다행히 오늘 뭐 불씨 정도는 약간 붙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도 우리의 투자 고민 말끔하게 정리해 주실 이 담비 같은 두 분의 대표 기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기름값 오른다고 하니까 오늘 좀 증시 영향받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뭐 큰 영향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국제유가가 어떻게 보면 깜짝 감산이 나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조금 놀라고 있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연간 2023년 들어오면서 연간으로 70달러에서 80달러 선 이 동네를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은행 이슈가 조금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이제 60달러 중반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는 기습적으로 깜짝 감산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국제유가가 지금 80달러 정도 WTI 기준으로 80달러 위로는 올라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국제유가가 85, 9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에서 무역 적자가 많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는 이제 미국 기준에서는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공포가 확산될 수 있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국제유가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뭐 많이 매도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많이 매수를 할 수 없는 이유도 국제유가가 지금 조금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때문에 많이 매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매도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네, 차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이 유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준에서도 고려를 하지 못했었던 그런 이슈다라고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인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도 몰랐어요라고 하면서 좀 많이 놀라하는 것 같은데 이게 유가가 좀 중요한 게 물가를 고려하는 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이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 가격이 결국은 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날도 더워지고 그러면은 에너지 전기 사용량도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도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경제 본격적으로 막 가동하면서 우리 최근에 날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뭐 장난 아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올해 2분기, 3분기를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수요적인 요소들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펙 회원국들이 우린 지금의 유가로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그냥 기습적으로 단방에 올려버렸다라는 거 미국이랑 상의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니네 그렇게 올려버리면은 나는 알래스카 가가지고 기름을 더 캐내겠어 라고 하면서 증산으로 맞불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이 유가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그 뭐 외국계 투자 은행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90불대, 100불대까지 올라가면은 다시 지금까지 우리가 잠잠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망령이 일어나게 되면서 시장을 또 다시 그런 추운 겨울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유가 얘기 나왔으니까 유가 얘기 좀만 더 하자면 유가 진짜 100달러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계속 가서 넘어간다 이러면은 어떤 걸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 일단은 국제유가가 아까 전에도 에너지가 인플레이션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인 로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곡물을 실어오고 광물을 실어오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죠. 이걸 가공하고 다시 상품을 배송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온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모든 상품 가격이 결국 점점 상승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연말에 100달러 수준까지 국제유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산유국들이 100달러 수준을 적정가로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지금부터 조금 떨어져가지고 올해 가을 혹은 내년 초까지부터는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면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금리가 안 떨어질 거다라고 약간씩 사람들이 생각을 떠올리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이 나올 것이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수석 전략가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간다라고 지금 우리가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연말 기준 S&P 500이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4,000을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지금 S&P 500이 4,100을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연말에 4,000을 찍었다. 왜? 그 부분은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4천까지는 조정을 받고 말 그대로 올해 내내 박스권을 유지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어제 이제 제레미 시겔 교수도 어제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연준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가져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혹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결국에는 주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는 침체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뭐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유가 같은 경우는 공급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정학적인 요인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하락하고 이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예, 진짜 슬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슬프고 마는 거예요? 붙잡아야죠. 네. 더 농담이고 네. 너무 뭐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일단은 진짜 이렇게 막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거야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주가만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대응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아, 더 빠질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뭐 현금을 조금 더 우리가 비중을 늘리든 아니면은 뭐 이제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인버스로 구축을 하든 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대응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단서를 잡을 때에는 이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인이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결국은 또 금리를 만지작거리게 될 요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금리가 미리 반응을 할 텐데 그거를 미국의 예를 들어 뭐 2년물 그 채권이라든지 국채 이런 것들에 대한 금리 방향성이 뭐 다시 막 우상향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그걸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 유가 이슈가 터지고 나가지고 미국의 단기물들 같은 경우가 뭐 격렬하게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오펙이 그냥 미국을 저렇게 무시하고 혼자서 저렇게 독야청청 갈 수가 있겠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좀 뉘앙스가 보여지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미리 지레짐작 겁을 먹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매크로 지표들 몇몇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한 두 스텝 정도 늦게 대응을 하셔도 큰 추세에서 소외되거나 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방금 채권 시장이랑 그다음에는 매크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국채 수익률 차트 잠깐만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 정도 떨어졌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어제 장 초반에 말 그대로 미국 시장 장이 열렸을 때 이제 오펙이 감산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는 저게 플러스권이었어요. 그런데 저게 왜 마이너스로 갔냐 그러면은 어제 미국의 제조업 PMI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국제유가가 올라가는데 제조업은 지금 은행 리스크로 인해서 3월 데이터였기 때문에 은행 리스크로 인해서 3월의 제조업 심리는 매우 안 좋아졌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4월, 5월까지 이어지면은 이게 좀 더 급속도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 시장이 일제히 매수로 돌아서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또 ISM의 서비스업 PMI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준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런 좀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서비스업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가지고 제조업은 꺾였어요. 근데 제조업은 그 전부터도 50보다 낮은 말 그대로 경기가 축소되고 있는 이런 국면을 맞이했는데 지금 서비스업은 계속 50에서 55 사이를 55라고 하면 되게 확장된다라는 거고 서비스 심리는 좋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은행 리스크로 3월에 갑자기 훅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급격한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공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좀 이번 주에 복합적으로 이제 심리와 국제유가 방향성 그리고는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때 하필이면 또 미국이 휴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3월에 고용 보고서의 총 고용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업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세부 데이터적으로 어디서 많이 감원이 일어나고 어디로 많이 이제 일자리가 옮겨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 한두 발짝 물러서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못 갑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차분하게 시장을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얘기도 해보죠. 2차 전지 같은 경우 오늘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오늘은 좀 코스닥보다 조금이나마 더 오르는 그런 느낌이던데 오늘은 뭐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다고 판단을 하세요? 오늘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스마트머니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게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오전에는 2차 전지 굉장히 괜찮았었습니다. 뭐 네. IRA에 대한 뭐 이제 얘기 나오고 하면서 몇몇 SKIT 같은 종목들 뭐 크게 슈팅이 나오고 뭐 굉장히 2차 전지 쪽으로 오전에 확 쏠렸다가 그 돈들이 다시 빠지면서 오후에는 제약바이오로 쏠리고 뭐 그런 식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 그냥 치고받고 하는 싸움들이 났었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뭐 하다 보니까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들 섹터가 상대적으로 견고했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수를 좀 지탱을 해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그래도 한 1% 조금 안 되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그래도 지탱을 해줬었던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일단 금요일 날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이제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가지고 최악의 실적은 나왔지만 마이크론 대표사가 나오셔가지고 아 우리가 좀 있으면은 그래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반도체 팔수로 적자인데 좀 있으면 BEP 달성도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론이 그동안 7%가 확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빠진 거는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빠진 거지만 그 요인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실적 바닥에 대한 디램 업황에서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그게 삼성전자가 이제 금요일 실적 발표를 잠정 실적 발표하고 혹시나 경계현 사장님 반도체 쪽 사장님도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론 사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요 지금 뭐 우리 지금 뭐 터널의 끝에 와 있는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예요라는 그런 이제 희망찬 멘트를 주신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살아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녹여가지고 그래도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버텨줬던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7일에 이제 실적 발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교환 사채 2조 원 발행한다 이런 공시를 하긴 했는데 어제는 1조 9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좀 늘었더라고요. 2조 2천억 원으로 정정 공시를 했습니다. 유동성 리스크가 좀 해소된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교환 사채가 어떻게 발행되느냐 이 부분이 좀 더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내면서 지금 우리가 자사주로 기존에 매입해놨던 주식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해외 달러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해외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2020년도였을 겁니다. 카카오가 비슷한 형태의 자사주에 대한 교환사채 발행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주식을 담보로 어떻게 보면 돈을 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자를 깔고 갑니다. 1%대 이자를 깔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주식으로 이걸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교환 시점이 되게 짧아요. 5월부터 교환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부터 교환을 했을 때 이제 SK하이닉스에 여기서 자신감이 묻어 있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주식을 받아가겠다라고 교환을 청구한 그 채권자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주식을 주느냐, 그 주식 단가를 말 그대로 우리가 빌린 돈을 이제 주식으로 똔똔해야 되는데 단가를 종가 기준 27% 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드리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SK하이닉스는 본인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놓은 것을 단기적으로 돈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채권 시장에 이걸 내놓은 게 되는 거고 담보물로 요거를 받아간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세보다 20% 30%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계산이 서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집행하게 되는 이런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SK하이닉스가 오늘 빠진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네. 말 그대로 자사주라는 겁니다. 회사가 벌어둔 돈으로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해놨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거를 당연히 소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비상금으로 꿍쳐놨다가 지금 시장에다가 다시 돈으로 바꾸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 채권에 돈을 넣는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적어도 20%에서 30% 정도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도체 시황이 바닥이라고 했을 때 반도체 시장이 돌아서면은 이제 지금 종가 기준으로도 11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프리미엄을 얹으면은 11만 원 위로 SK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대 저금리임에도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면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실적도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마이크론의 CEO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물론 또 인텔에 대한 매수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지만 핵심은 정말 바닥을 찍었느냐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더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이러면은 또 금리 인상, 고금리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또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확인 작업이 필요한 그런 좀 시황이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황 관련한 얘기,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들 얘기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화요일 첫 코너를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주목할 업종으로 이 2차 전지 소재주냐 아니면 반도체 장비주냐 이거 가지고 또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되는 분위기의 업황 환경의 노인 섹터가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시장의 메인 테마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자, 2차 전지는 캐파 증설에 따른 향후 3, 4년 뒤의 실적 추정치까지 미리 싹 다 땡겨다가 주가 레이팅에 반영을 하면서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밈을 형성을 하고 종기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고,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업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바텀 피싱의 심리가 그걸 매수의 시세에 기인하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 1분기 실적 시즌에 두 섹터를 두고 이렇게 저울질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두 섹터 모두 시장을 이끌었던 핫한 섹터인 건 맞고요. 그럼 만약에 조정이 나올 때에 그 조정에 대한 이유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가늠을 해보고 있으면 대응할 때 아무래도 좀 더 냉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2차 전지 쪽은 지금 실적을 막 4년치까지 미리 다 땡겨다가 주가에다 선반영시킨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즉 예전에도 실적이 잘 나왔고 지금도 잘 나오면 앞으로도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큰 섹터에서 만약에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생겨버린다면, 설령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실적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대로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명실공히 대장 섹터로 올 한 해 계속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 4월달 실적 시즌입니다. 이제 막 줄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방 산업 다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거 시장 참여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섹터인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가이던스를 굉장히 아름답게 내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긴 바닥이야, 이제부터는 빠질 데 없어라고 하고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시장의 시나리오를 쓰시고 그 섹터는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극재 소재로 사용되는 이 구리값이 최근에 치솟으면서 굉장히 수혜주가 누가 될 것이냐, 그 1등 수혜주가 누가 될지 지금 관심들이 높다고 하는데, 일단 투자자들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10분 중에 7분 이상이 이제 이구산업 여기를 꼽아주셨고요. 대창을 꼽아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구산업. 네.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구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일단 이구산업도 그렇고 대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리 관련 테마죠. 혹은 뭐 수혜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시장을 읽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보다는 이제 뭐 풍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기업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쁘다기보다는 뭐 좀 가볍다 보니까, 특히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화두죠.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들이 좀 더 잘 튄다라는 측면에서 두 종목 다 제가 알기로는 공매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 수급 싸움이고 차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차트 예쁜 애가 좀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산도 차트가 참 예쁘게 나오곤 있는 것 같습니다. 풍산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구산업 뭐 아시는 게 있으신지? 자, 이구산업하고 이제 대창하고 두 개를 이제 포를 아까 붙여놨었는데, 이게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구산업하고 대창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준비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여기서 진한 까만색 선이 구리 가격이고요. 저 녹색 선하고 파란색 선이 이구산업하고 대창 차트입니다. 자, 구리 가격은 지금 뭐 그렇게 막 올라가고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올해 들어가지고 올해 상단도 못 벗겨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박스권을 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구산업하고 대창하고 저렇게 슈팅이 나왔다. 그리고 저기 있는 빨간색 차트 같은 경우에가 이제 풍산의 이제 차트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풍산이 구리 가격의 움직임에는 하루하루의 움직임에는 좀 더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구산업하고 대창하고 왜 슈팅이 나왔나? 그 이구산업하고 대창이 다루는 구리 소재들 중에서 타프피치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아마 수출 코드로 C1100이라고 부를 텐데, 그게 그 전기차 충전기 단자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원래 했었는데 그게 엊그제부터 해가지고 시장에서 뉴스에 화제가 되면서 크게 좀 반응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수출입 동향 나온 거에서 그 이제
그 타프피치동에 대한 어떤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나라고 찾아봤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자료에 대한 서칭이 안 됐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전기차 테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못 올라간 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네. 뒤늦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를 타고 좀 움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 이제 구리 음극재의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음극재 집천체 역할을 하는 그런 구리로 이제 포커싱을 해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SKC의 SK 넥실리스라든지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예전에 일지 머티리얼즈죠 그런 회사, 하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보셨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주가 움직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1위가 이제 리더신 소재라고 중국 회사인데요. 그 회사도 주가 흐름 보시면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즉. 그냥 구리 음극재에 대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이번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대창이랑 이구 산업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쪽을 주목하고 있을 때 또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계속 올라간 업종이 또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는 업종, 이 반도체 중에서도 DB 하이텍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이제 강성구 펀드가 이 2대 주주에 올랐다. DB 하이텍. 이 이슈와 함께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DB 같은 경우에는 좀 스토리가 되게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예전 동부그룹이죠. 네, 동부그룹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DB라고 하는 지주사가 있고요. 그리고는 그 밑에 자회사로 DB 하이텍이 있습니다. 그런데 DB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남매의 난이라고 불리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이제 한 2월 정도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1,000원 부근에 있던 그런 기업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 DB 하이텍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어요. 이게 뭐 지주사 요건에 편입이 되니 많이 이런 것들은 조금 서치를 해보시고 핵심은 이겁니다. 17%의 지분을 DB가 들고 있다. 말 그대로 이러면은 지주사의 어떻게 보면은 지배력, 경영권에 대한 게 조금 약화된 상황에서 지주사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는 DB 하이텍은 PER이 2배, 3배 정도로 아주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한 기업이다. 그리고는 한국의 TSMC로 불릴 만큼 기술력 측면이나 아니면은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독보적인 기업이다. 라는 이런 특징이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네. 약간 행동주의 펀드에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무슨 집안 싸움이 있다는데 우리 DB 하이텍 관심 깊게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DB 하이텍 집안 싸움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구조예요? 일단은 이게 제가 조금 이게 좀 가족의 네. 일이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 왕이 되셨죠. 네. 이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남매분이 계시는데 남매분과 아버님이 여전히 지분을 들고 계시고요. 그리고는 지금 현 회장님이 여전히 지분을 들고 있는데 현 회장님의 경영에 대해 가지고 남매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아버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선 왕과 남매분이 손을 잡으셨다. 이런 썰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DB라고 하는 지주사에서는 지분이 현 대표님이 월등히 많으세요. 그런데 또 DB라는 그룹이 또 손해보험 쪽도 있고 또 이쪽 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좀 힘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핵심은 DB 하이텍의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강성구 펀드가 들어온 시점을 보시면은 올해 들어왔고 지분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이 발생할 때 지금은 작년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표대결에 참여가 안 되죠. 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 이후의 이슈는 무엇이 될 것이냐. 추가적으로 누가 지분 참여 혹은 자금 지원을 더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표대결까지 간다. 그러면서 임시주총이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어떻게 보면 예전 한진칼 사태처럼 좀 이제 좀 강력한 이제 마지막 피크를 찍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좀 공부를 해놓으시고 DB 하이텍이 여전히 저평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DB 하이텍의 기술력 그리고는 반도체 파운드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달라붙으면은 막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거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건가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미 강성부 펀드라는 그 네이밍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브랜드 파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강성부 펀드 대표적인 투자 레코드 보시면 한진칼 그때 지분 경쟁이 들어가가지고 주가 한참 펌핑하고 그리고 잘 이제 엑시트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투자 들어갔고 공개 매수 최근에 그 사모펀드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또 공개 매수에 응하세요. 그래가지고 46% 정도 시세 차익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강성부 펀드가 딱 어떻게 보면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나서가지고 이런 주가에 대한 이슈를 만들 때에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쁘게 봐줬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뭐 그 펀드가 어떤 그런 안 좋은 뭐 이런 뭐 기업 사냥꾼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막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시각들도 있긴 하신데, 네. 근데 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좋은 수익만 잘 창출하면 되니까 이런 강선부 펀드의 이슈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 계속 하이바이 쪽으로 네.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무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귀가 솔깃해지는 DB 하이텍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까지 듣고요. 고생하셨고요. 이제 내일의 종목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채널 고정. 네, 내일의 주도주 예상해보는 경주마 시그널 시작합니다. 경주마의 유망 종목 전문 사냥꾼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사냥꾼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막 오늘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꾸역꾸역 어떻게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어제 이제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뭐 그 경기 지표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 영향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좀 상승 출발을 했었고요. 네.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초반에는 강하다가 이제 어제 워낙 좀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대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쪽이 빠지고, 오늘은 이제 그 셀트리온 그룹들을 비롯해서 뭐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 그리고 신약 쪽에서 알테오젠이 이제 뭐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바이오 정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그 반도체 종목들이 오히려 그 유가가 올라간 영향을 좀 반도체 쪽에서 좀 받은 거라고 좀 일단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 자극 때문에 금리 인상이 또 지속이 되니까 인하가 어려우니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그 영향을 받았고, 하이닉스 영향도 좀 그 전환사채 영향도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들 일부 차익이 나왔지만은 그렇다고 그 이제 그 2차 전지 종목들이 추세가 깨진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이제 이격을 좀 좁히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많이 그좀 소외됐던 바이오 쪽에서 이제 반란이 좀 일어났다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이런 현상은 그래도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오늘 빠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상승 종목 수도 많았다고 봤을 때는 건전한 장세였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반된 재료들이 좀 계속 좀 존재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볼 땐 개별주 장세가 조금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요즘 장세 보게 되면 일단 오전에는 2차 전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나왔다. 좀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2차 전지에서 어떤 수급이 조금씩 빠지면서 약간 선순환이 도는 뭐 그런 구조가 나왔는데, 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LG 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온기도 분명히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스카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가 좀 빠지는 장세가 나왔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뭐 제약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뭐 게임주라든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좀 섹터들을 이렇게 좀 온기가 한 번씩 도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 자체는 제가 볼 땐 변동성이 강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플러스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앞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관련돼서 제가 볼 때 실적에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4월부터 나오는 어떤 모멘텀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어떤 플레이를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 끝나고 나서 발표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에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한다. 그래서 중국과의 이제 초격차를 좀 벌리겠다, 이런 발표를 내놨거든요. 이 내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내용은 이제 그 2026년까지 그 8.6세대에 대해서 이제 4조 1천억 원 정도 이제 투자하는 걸로 나왔고요. 네. 주로 그 IT용입니다. IT용 기계인데 주로 이제 뭐 그 애플의 아이패드용이 주로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LCD 산업을 철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LG랑 삼성이 지금 중국 쪽의 LCD 산업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올해 이제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몰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코너에서 그 삼성에서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한 4조 정도 OLED 쪽 투자할 것이라고 지금 예고가 돼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그대로 뉴스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일부 종목들이 뭐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세가 나타나는 거 봐서는 이게 이제 재료 생각보다 이제 시장에서 좋은 재료를 좀 받아들이는 걸 봐서 아마 내일장은 OLED 쪽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로 보입니다. 지금 뭐 상한가 시간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는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비상장사니까 네. 우리가 삼성전자를 많이 떠올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다른 종목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일단 뭐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뭐 덕산 에오룩스, 그다음에 네. 제가 뭐 이녹스 총담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시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조금 시세를 내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는 좀 약간의 하락 흐름이 좀 나왔었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디스플레이 섹터를 좀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는 보통 생각하는 게 뭐 클러스터 이렇게 좀 조성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디스플레이도 제가 볼 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신기술 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어느 정도 지정을 했다라는 측면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이제 업계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바람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판이 깔리고 있다. 여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향에 대한 부분들 또 전장 디스플레이가 좀 더 성장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2차 전지에서 만약에 다음 섹터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섹터도 한번 같이 챙겨봐야 했던 그런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LG 디스플레이는 어제 또 공시를 하나 낸 게 있는데 지금 10.5세대 대형 OLED 시설 투자 기한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2019년도에 투자 발표를 했던 것들을 지금 네. 다시 이제 5년 연장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그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애플 쪽에 이제 수주를 이제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LG 애플향 쪽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확보를 못 받은 상황이라서 이 수익성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간의 이제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기기, 특히 노트북이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그런 쪽으로 확장되는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향후에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차량 뭐 그 사운드 솔루션이라든가 수주형 산업의 지금 방향성을 그쪽에 포커스를 잡고 있어서 아마 이런 뭐 TV라든가 아니면 IT용의 그 디스플레이보다도 지금 차량용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회사가 방향성은 다르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수주형 산업의 그 매출 비중을 50% 정도 이상을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바닥권에서 기고 있지만은 내년도에 만약에 이제 그 수주형 산업의 매출 비중이 분기별로 50% 이상이 확인되는 순간부터는 LG 디스플레이도 본격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환 부장님, 네, 주말에 엄청 바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요? 예, IRA법 나온 뒤에 엄청나게 바쁘셨다. 뭐 관련 수혜주 찾기가 아주 뜨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종목도 이제 봐야 되고 법안도 어떤 네. 내용인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좀 봤었고요. 찾으셨나요, 수혜주 좀? 그러니까 보면서 이거는 뭐 그 우리나라의 그 양극재 음극재 종목들, 네. 그 광물, 리튬 관련 종목들을 위한 법안이지 않나 딱 그렇게 느꼈고요. 네.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 구성 재료죠. 거기 이제 그 광물이 아니라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부품으로 안 보고 구성 재료, 그 광물에 준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국내에서 생산해서 그 수출해도 그 세공제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법안이 나왔고요. 그냥 양극재 업체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좀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지금 그 LNF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레드우드 쪽에 수출하는 것들이 기술 수출하는 게 막혔었는데 그래서 미국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이슈가 컸거든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양극재 종목 중에서 못 가지 못했었는데 그런 리스크가 벗어난 거죠. 그런 이제 얼른 굴레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세로닉스라든가 이제 LNF 같은 경우가 뭐 특히 세로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좀 세죠.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그리고 광물 쪽도 지금 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가 좀 컸는데 아르헨티나 쪽이라든가 이제 칠레가 포함되냐 안 되냐의 문제였는데 뭐 사실 아직은 이제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안 되더라도 국내로 이제 인산 리튬 형태로 가져와서 가공해서 수산 리튬 수출하는 게 되니까 네.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제 종목들이 유독 다 강했고요. 오늘은 이제 어제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 차익 매물 정도로 보시고 이격을 좁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정은 2차전 종목들 양극재 특히 양극재랑 그 리튬 관련 종목들 종목들은 매수 기회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IRA가 2차 전지 업종에 굉장히 수혜주라는 건 저희가 잘 알겠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 중국 광물 의존도를 낮추라라고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그럼 다른 데 공급망을 찾으려면은 비용도 더 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광물의 핵심은 사실 지금 리튬 수급이 제일 중요한데 네. 지금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 이제 볼리비아 리튬 삼각지대 여기서 지금 리튬 생산이 가장 많거든요. 전 세계 30% 차지해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지금 다른 업체 뭐 6년 정도 장기 계약을 통해서 지금 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 수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리튬 광산을 지금 짓고 있죠. 올해 이제 광산 리튬 그 공장이 완공 1차 되고 내년까지 그 염수 리튬까지 하게 되면은 93,000톤의 캐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리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바로 이제 그 배터리의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리사이클을 통한 것과 그리고 그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수급하는 것과 직접 생산하는 거, 요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금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이제 일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나가게 되면은 그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는 중국 업체들이 국내 뭐 전구체라든가 이런 투자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요. 그게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더 득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가 누가 될 것인지 CG가 먼저 나갔는데 네. 네, 본격적으로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기존에 우리가 강자로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랑 BM,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여기까지는 알겠고 이외에 또 뭐 꼽아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자막에 나갔습니다만 최근에 좀 이런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에코프로 그룹주, 그다음 포스코 쪽 그룹주를 좀 따라서 좀 코스모 그룹주가 좀 많이 따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 네. 특히 이제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좀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되면서 결국 앞에서 언급했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이 회사 안에서 어쨌든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좀 제가 볼 때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좀 별도 재료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테슬라 자체가 뭐 이제 중국의 인도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날에 상승하고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테슬라에 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LNF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LNF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다른 좀 여타 좀 양극재에 비해서는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마지막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네 가지 지금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스코 이제 어떤 그룹주,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제 그룹주가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서 지금 그 조금 쉴 때 오히려 밑에 종목들이 오늘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두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은 꾸준히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도 혹시 의견 있으세요? 네, 지금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이렇게 연결한 게 이유가 네. 그 양극재 지주사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지주사들이 광물을 생산한다는 게 그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렇게 엮인 이유고요. 그리고 세코닉스는 광물은 아니지만은 이제 지주사라는 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건데, 어제 이제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 화학이 급등을 하고 오늘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네.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2021년도에 미국의 리튬 광산 투자했다는 요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IRA 법안이 발표 이후에 지금 그게 확정되게 되면은 지금 그 양극재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그 완성차 업체들한테 대규모 수주가 지금 예고가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라든가 GM 쪽에 대규모 수주가 지금 가능성이 일단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좀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LNF 같은 경우도 여러 건의 지금 그 샘플 테스트를 좀 진행 중에 있어서 테슬라랑 그 LG 에너지 솔루션 외 고객이 아마 수주권이 있을 거로 지금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쪽 좀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양극재 업체들 IRA 법안 이후에 향후에 지금 대규모 수주권이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 잘 봐야 되겠고, 그리고 리튬에 관련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도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네, 뭐 다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LG화학을 제가 넣은 이유도 그냥 다 해 혼자서 리튬도 하고 양극재도 하고 네. 뭐 CNT 도전제 뭐 그 응급 바인더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러면은 부장님을 부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확 꼽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가 매력이 있는 거는 네. 좀 편안하게 담을 수 있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좀 편하게 포스코 홀딩스? 보이고, 그 밸류가 제일 싼 거는 확실히 아직도 싼 건 에코프로 BM이 제일 싼 것 같습니다. 북미에 지금 생산 설비 어쨌거나 지으러 가야 되는 기업들도 어쨌거나 가서 짓기만 하면 수혜가 되는 거잖아요. 요 기업들 중에는 뭐 좀 꼽아볼 만한 거 없을까요?
일단은 셀 3사가 일단 대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대규모 투자를 좀 하면서 일단 저는 깃발을 좀 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셀 3사 중에서는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죠. SK 온과 관련돼서 좀 큰 뉴스들이 있었죠. 이제 특히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좀 시작으로 해서 특히 이제 에너지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어떤 밸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밸류에 대한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는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저 생각에는 좀 업사이드가 있는 쪽으로는 SK 이노베이션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셀 3사 중에서는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상승 좀 매력이 좀 큰 거는 SK 이노베이션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윤여민 팀장님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또 주목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 또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원유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어쨌든 신재생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서 저는 이제 좀 반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오늘 조금 이제 좀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특히 이제 통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작년과 관련돼서 좀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좀 놀랍게도 태양광, 풍력, 수력 같은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이 20%가 좀 넘어갔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5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석탄으로 지금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신재생하면 우리가 좀 돈이 좀 많이 드는 좀 그러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에너지원에서 지금 균등화 발전 원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70% 정도 하락했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90%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역전 현상이 나타났고 올해는 좀 그런 역전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신재생 에너지로였던 제가 볼 때는 이 트렌드는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오히려 좀 이런 원유 관련된 쪽에서 급등이 오히려 지금 신재생 쪽에 대한 어떤 반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2차전지 얘기를 배터리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다 그러니까 연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미국의 그 IRA법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그 AMPC 그 생산 세액 공제 수혜가 다 엮여 있거든요. 그 배터리, 풍력, 태양광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그 미국 영내에서 이제 40% 생산을 일단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EU 자체에서도 이제 2030년까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2.5%까지 늘리기로 지금 계획을 해서 현재 한 거의 2배 수준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한 21% 정도가 신재생 에너지 정도였는데 기존의 목표 32%에서 대폭도 올려서 42.5%까지 올렸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풍력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공장 증설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특히 이제 풍력은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태양광 쪽에서는 지금 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기존의 이제 설비가 21 그 메가 볼트에서 1기가 볼트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거의 5배 가량 증설을 미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설 수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쪽에서도 저는 좀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렇게 이렇게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는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 다른 나라들 이렇게 하니까 어쨌거나 여기에 뛰어드는 우리 기업들은 수혜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기업이 어디가 되느냐? 좀 큰 기업들부터 굵직굵직한 기업들부터 보자면 어떤 데가 있을까요? 일단은 일단 발전소들 일단 남동발전이 일단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회사 상장 회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남동발전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비전 3630 지금 중장기 로드맵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부의 지금 탄소 중립 정책과 좀 어느 정도 좀 결을 맞춰가면서 일단은 이 중장기 로드맵을 좀 세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내용이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2036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 이상 늘리겠다라는 측면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설비 용량을 8기가와트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2036년까지 약 한 29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섹터를 많이 좀 아우르고 있는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또 수소와 관련된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선순환이 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좀 주목하는 쪽은 풍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풍력이요. 특히 이제 풍력 쪽에 보면 좀 대장주들이 좀 딱 떠오릅니다. 뭐 CS 윈드부터 시작해서 지금 SK 오션 플랜트가 있는데 일단 뭐 그러한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좀 주목하는 종목은 이제 동국 SNC 약간 좀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뭐 실적 관련된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회사도 좀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지금 매출액 한 4,700억 정도를 좀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25% 이상 좀 증가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IRA 관련돼서도 풍력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10년간 보조금 지급 확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이 좀 많죠.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미국향 타워 수출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도 분명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봐야 될 것이 지금 덴마크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죠. 베스타스가 지금 3억 달러 지금 국내에 투자한다는 어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또 하나의 좀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작은 종목입니다만 좀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 한번 동국 SNC 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 SNC 우리 PD하고 이름이 똑같은 회사 이름인데 동국 SNC 풍력 발전으로 잘 알려진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뭐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 아니라도 좋고요. 어디든 뭐 괜찮습니다. 부장님은 뭐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종목은 뭐 CS 베어링, 뭐 CS 윈드, OCI 뭐 이렇게 풍력 태양광 종목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좀 매수는 좀 당분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회사가 나쁘고 전망이 나빠서가 아니라 약간 수급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그 2차 전지 쪽에 공매도를 많이 했던 이제 사모펀드들 자산운용사 쪽에서 그 풍력 종목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뭐 CS 윈드라든가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이 사모펀드 쪽 매도가 계속 줄기차 나오고 있는 게 그 지지난달인가 그 CS 베어링에서 이제 컨코를 할 때 IR을 할 때 그때 보고선 저 자산운용사들이 종목을 많이 담았거든요. 네. 근데 그쪽 물량이 지금 계속 강하게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주가 좀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실적 전망이라 특히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수급 이슈로 지금 밀리기 때문에 사모펀드 쪽에 매물이 다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물량이 다 나오고 나서 탑픽은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이요. 자, 지금 두 가지를 분석을 해봤죠. 하나는 2차 전지,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봤는데, 뭐 내가 만약에 이 순환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각각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 한 말씀씩만 좀 듣고 싶어요. 윤 팀장님부터 신재생 에너지. 일단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은 사실 뭐 수급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시장의 관심에서 일단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중심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편안하게 좀 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되면 한 2일 이상 하락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락하고 나면 오히려 더 다시 상승하는 좀 그러한 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트 2차 전지를 좀 꼭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상당히 많은 종목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탑픽은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저는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눌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도 저는 충분히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좀 포트폴리오를 좀 완성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탑픽은 포스코 홀딩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담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올랐는데 제일 쌉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고. 네. 그리고 좀 차트라 이런 큰 그림을 했을 때 특히 하반기부터 올해 9월달부터 그 수산화 리튬 매출이 발생하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하반기를 내년부터 주가가 굉장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분하게 이제 모아 가시는 쪽이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 쫓아가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 포스코 홀딩스 편안하게 보시면 그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밸류 계산하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를 빼놓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투자하면 될지 조언도 좀 부탁드려요. 접근하면 다 담으시면 됩니다. 골고루 다 담으시고요. 다 담으라고요? 네, 리튬 관련 종목들을 좀 비중을 높게 두시고요. 다 담을 돈이 있으면 다 담죠. 옮겨 담으시면 되죠. 아, 옮겨 담아라. 네. 어떻게든 2차 전지 쪽으로 담아라.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빌보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솔로 가수가 정상의 자리에 올랐죠. 우리 산업에서도 2차 전지 반도체, 이 세계에서도 이 저력 있는 산업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투자의 차례가 아닐까요? 진짜 투자도 이제는 세계 1등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